오늘 국토박물관에서 전나무의 위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인식도 세계사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특질이 뭔가를 찾았다면 이제 세계사라는 보편사 속에서 우리를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첫 지도를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인데, 내가 20년 전에 이 지도를 사가지고 지금도 아주 애장하고 있는 이유가 한반도를 저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거 보면은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영토가 좁다고 하는 그 인식 내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도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EU 32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들어가면은 열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크다고 해봐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정도고 이탈리아, 폴란드가 비슷하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전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작다고 하는데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이스트 에이시아를 연구하는 첫 번째 책이 라이샤와가 쓴 이스트 에이시아 동양 문화사 책인데, 세계 6개 문화권 중에서 이스트 에이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거기에다가 몽고하고 티베트를 합친 겁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얘기죠.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세계 최고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는 적이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서 보고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프랑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있었어요. 그거는 역사의 진행 속에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었던 독특한 문화 형식이었을 따름인 건데, 세계 최고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별거 없다고 자책을 해왔던 그런 컴플렉스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이야기를 보는 것이 우리 문화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당당한 인식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120군데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거는 연천 전곡리에 있는 구석기 시대 한탄강이 이렇게 휘어 돌아가는 이 자리가, 이게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그 모래톱, 여기에서 30 내지 35만 년 전부터 살던 호모 에렉투스가 남겨놓은 그 뗀석기들이 4,500점이 발견이 됐는데, 특히 여기에서 발견된 그 유물 중에서 저 위에 있는 주목도끼라고 하는 거는 에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해서 프랑스 아슐 지역에서 나오는 주목도끼의 형태입니다. 저거는 구석기 시대 뗀석기들이 집게도 있고 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핸드엑스는 고고학자들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기능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저게 프랑스 생따슐에서 발견된 이후 유럽하고 소아시아 거쳐서 이란, 인도까지만 발견되고 그 동쪽으로는 발견이 안 돼서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라인을 닦아서 에슐리안 핸드엑스가 나오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을 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는 가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썼지만은 자기네들이 선천적으로 뛰어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민통선 아래에서.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전곡리 바로 아래 동두천이 있는데, 동두천 미군 부대 기상 관측병으로 근무하던 이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미군 당시 상사가 나중에 하사로 제대했는데, 보웬 하사가 발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국토박물관 순례에 썼는데,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고 하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4월 달에 저기서 데이트를 하는데, 여친에게 커피를 끓여주려고 돌멩이를 줍다가 저 돌멩이를 주신 거예요. 5점을.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보던 유물을 만나니까 저거를,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식 보고서를 만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보르드 교수에게 보내줍니다. 그분이 이걸 받아보고 당장 가고 싶은데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대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해서 김원룡 교수가 그해 5월에부터 발굴을 조사를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에 4,500점 유물을 하고, 그리고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나는 화장을 해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뿌려달라고 해서 여기다가 뿌리고 까만 대리석 비 하나를 세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6월 아무데나 뿌리는 거가. 근데 아무튼 우린 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문화재청장을 하리라고는 1초도 생각한 일 없이 유적지에 가서 못마땅하면 문화재청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국가유산청 욕을.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 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내가 문화재청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늦은 김에 세계적인 선사박물관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서 하는데, 우선 그렉 보웬 하사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찾아봐라. 평소 생각에 한국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애쓴 외국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우리 공무원 실력은 대단한 게 29년 연락 안 된 사람이 또 주소를 찾았어.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람을 누굴 초청하면은 부부를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오라고 초청장을 했더니 동두천의 가수 이상미 씨하고 결혼을 해서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갖고 5월 5일 어린이날 구석기 축제 때 구석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컴피티션을 열었어요. 5대양 육대주에서 350점이 출품돼 갖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심사했는데, 프랑스의 아눅이라고 하는 여류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게 선사시대 박물관을 지었는데, 이와 같이 티타늄으로 해서 화성나라에 가는 우주선 같은 기분으로 졌어요. 주제가 선사시대로 떠나는 타임캡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웬 하사가 처음 발견했던 주먹도끼 5개하고,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모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의 유적지에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가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하는 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더욱이 세계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의 뿌리는 그렇게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류는 만년
지나면은 신석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에도 신석기 유적지가 여러 개가 있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 전에는 덧띠무늬도 있고 원시 무문 토기도 있지만 BC 4000년, 6000년 전이 되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전국으로 퍼져서 3500년 전까지 약 2500년 동안에 한반도에서 사용했던 그릇은 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지금 암사동 유적지에서 그 발견된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하고 다른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목축의 시작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GDP의 급격한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문제에서 가축을 했으니까 집을 지었고 옷을 해서 입었고 뗀석기를 간석기로 세련시켰고 마지막으로 토기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토기는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공작물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흙을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냈잖아요. 이 그릇을 만들면은 삶에서 2가지 변화가 옵니다. 하나는 잉여 작물을 담을 용기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쌀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참 똑똑해가지고 동족 간에 짝짓기를 하면 기형아를 낳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촌수가 먼데 하고 짝짓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일로 가고 이 동네는 절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 문화가 공통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고고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서 토기의 줄기 보면 스칸디나비아식, 인도, 유럽식, 이란식, 인도식, 중국은 앙소문화, 용산문화, 홍산문화 있고 우리는 알타이에서 시베리아로 해서 몽고 거쳐 한반도 규슈까지 연결됩니다. 그게 한민족의 뿌리를 얘기하는 그거고, 그 빗살무늬 토기가 왜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로 됐냐면은 저거를 만들 때 엿가락 같은 걸 이렇게 코일링을 하든지 링 빌딩을 해가지고 모닥불 같은 데다가 굽는데 아직 가마가 없으니까 700도 아래에서 굽는 그 토기가 되죠. 근데 여기에다 문양을 넣은 것이 빗살무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됩니다. 아름다움과 쓰임새예요. 근데 아름다움보다 앞서는 게 쓰임새입니다. 저렇게 해야지 그릇의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2가지 기능인데요.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를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니까 깨질 적에 문양대로 해서 깨집니다. 옆으로 깨지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게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들기 쉽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많으니까 조금 수준 높은 질문,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면 6000년에서부터 3500년까지 2500년 동안 한반도에서 토기의 문화는 이와 같은 빗살무늬 토기로 2500년이 지속됐다고 하는 그 길고 지루한 매너리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아놀드 하우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는 내적인 욕구가 일어나든지 외적 자극을 받기 전에는 변동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2500년 동안에 그냥 저렇게만 살아도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고 하는 거는 충격을 받든지 외적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자체 내에서의 예술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든지 두 가지 계기가 있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그 샘플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3,500년 전이 됐을 때 그때 BC 1,500년 무렵에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릇이 바뀌게 됩니다. 이 청동기 문화는 전반도에 있는 중에 그 그릇은 이 뾰족 바닥이 납작 바닥으로 바뀌고 빗살 무늬가 구름 문양하고 번개 문양, 농사와 직접 관계되는 문양대로 바뀌어요.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 중에 청동기의 많은 유물 중에 화순 대곡리에서 나온 이것이 국보로 지정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답게 생겨서 받는 그 평가가 아니고 박물관에 가서 보는 수많은 청동기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고 그냥 흩어져 있던 거 고물상을 통해서 미술상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화순 대곡리에서 바로 발굴을 해가지고 획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발굴되는 과정은 참 드라마틱한 데가 있어요. 엿장사한테 팔았다가 엿장사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보고 나서 또 발굴을 해와서 지금도 대곡리 앞에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게 뛰어나다고 나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 정도의 문화였습니다. 우리 그 당시 문화는 이 정도의 문화로서 사회가 유지가 됐어요. 이 청동기는 무기도 아니고 농기구도 아니고 재관되는 사람이 의식에 사용했던 치장했던 유물들입니다. 샤만의 전통에 살고 있었어요. 킹덤은 되지 못하고 치프덤 정도의 읍장 촌장 국가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불교가 들어오고 국가가 되면서 이 문화는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한 군데 이어가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무당이 하고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무당이 쓰고 있는 요령하고 칠성명들하고 거울 쓰고 있는 거, 무당이 쓰는 검, 이거는 제관이 쓰던 전통이 결국은 무속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도에도 많이 있는 그 솥대, 저거는 강릉 진돌배기 3마리 날아가는 건데 저기는 성역으로 만들어서 죄 지은 자가 절로 가면은 벌 주지 못했다라고 기록에 나오는 거는 그건 재정이 분리됐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죄를 졌어도 재관한테 의지하면은 우리가 데모하다가 도망갈 때 성당으로 도망가면 못 잡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 이런 정도의 문화 속에서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그 유적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해석을 아직 잘 못합니다. 저기에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거고 저기는 고창 상감리고 아래는 화순 대곡리입니다. 이 세 군데가 일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OUV,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고인돌은 그냥 대표적인 거 세 군데를 엮어가지고선 했는데 그냥 바로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 거석기념물에 대한 존경은 어느 민족에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석기념물 학회가 있는데 세계에 파악되고 있는 거석기념물로 대표적인 게 영국의 스톤헨지라든지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돌멘 이런 것들이 다 1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고인돌을 쉴 때 이거를 무대기로 쉬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낱개로 쉬었을 때 한반도에 4만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고인돌이. 근데 그게 우리가 쉰 것만 4만 5천 개지 동네에 있는 거 어느
공원에 있는 거 시지 않은 것도 또 엄청 많아요. 북한에 15,000개가 있고 남한에 3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2만 개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방식 남방식으로 나누었던 거에 있는 것처럼 그 남쪽과 북쪽이 기본적으로 형태를 달리 해왔어요. 이게 고인돌의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규슈 지역에 있는 건 우리 여기서 2300년 전에 간 사람들이 가져간 게 틀림없고, 요동반도와 한반도에만 퍼져 있고 중국에 있다고 해야 발해만에 있는 해안 지역에 몇 개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탁자형으로 된 북방식이라고 불리던 거와 바둑판식으로 남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발전해서 저렇게 됐나 저게 퇴화해서 이렇게 됐나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남쪽에서 왔나 북쪽에서 왔나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퍼져갔나, 여기에 집중적인 이제 인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은 저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귀신이 나타나서 해결을 할 텐데 아직까지 의문만 지금 현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나타날 때 이 북쪽에는 의주 미송령 복주머니 단지, 비파 모양의 동검,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고조선 유물입니다. 이것이 남쪽에 내려와서는 부여 송국리에서 만든 고구마처럼 생긴 단지인데, 송국리형 단지가 이 광주에서도 나오고 있고 김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던 비파형이 한반도에서는 속이 쏙 들어간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한반도에서만 나와요. 비파형 동검은 요동반도에서도 나와서 어떤 건 요동반도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쏙 들어간 거는 한반도식 세형 동검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남방식 고인돌이 있는 거는 고조선 아래쪽에 있었던 진국의 그 문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킹덤은 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오선도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사가 이제 엉키면서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나고 진시황에 의해서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소수민족, 이민족들이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진시황이 통일하고 30년 후에 한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중화라고 하는 한족의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국방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화의 질의 차이가 우리 청동기 시대하고 중국의 청동기 시대, 은나라 때 주나라 때 넘어서 그때는 이미 철기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아직 철기 시대 쓰지 못하니까 고조선은 한나라의 철기 문화에 망할 수뿐이 없었죠. 중국의 청동기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합니다. 위대한 문화를 갖고, 세상에 이런 문화가 청동기만 문화 뛰어난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내는 문화 능력이 있었다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이제 춘추 5패 전국 칠웅의 싸움이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중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 요만한 중국입니다. 이 차이나 중국은 요겁니다. 본래 이 옆에 있었던 만주라든지 몽고,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있는데, 그리고 티베트, 이것들은 청나라 때 중국의 땅으로 편입됐던 것이지,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한족이 지배한 것이 3분의 2이고 3분의 1은 이민족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400년은 척발시들이 선비족이 지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한족이 요만하게 운영하다가 요나라 금나라가 저 위에서 밀고 내려올 때 남쪽으로 남송이 내려가다가 결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송나라를 거쳐서 남송진 멸망하고 원나라 됐죠. 그리고 명나라 들어온 다음에 요만했는데 청나라가 지배하면서 강희제, 권룡제들이 땅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만주족들이 한족들에게 너희도 이 지역에 사는 55개 민족의 one of them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소수민족의 땅을 다 한 국가의 영토로 만들어 갔어요. 팽창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오늘날 약 90%의 한족과 약 10%의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모국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조선족, 몽고족, 안남족 세 뿐이 없습니다. 티베트도 위글도 지금도 자치구로서 되어 있잖아요. 자치주로 되어 있잖아요. 세계사 쪽으로 볼 때 한반도가 어떻게 해서 중국에 편입되지 않은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독립의지, 그리고 중국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게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리더가 중국임을 인정만 해주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자율로 주는, 그거 이른바 조공체제의 순응만 하면은 독립을 유지해 온 거가 우리가 2000년을 독립국가로 유지하게 된 거예요. 중국은 3분의 2를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동화돼 가지고 어디까지가 한족의 순수한 거고 피가 어떻게 섞였는가 하는 것이 그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전국 칠흥 중에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결국은 서쪽 변강에 있으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힘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중에 상황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 제도를 정비해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거 얘기하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는 거가 중국이 동쪽은 동이족이고 서쪽은 서융이잖아요. 융족하고 동화를 했습니다. 융족을 완전히 종족 순수주의에서 배척한 거가 아니라 융족 추장의 딸이 진나라 왕한테 시집을 와가지고서 같이 피를 나누면서 살면서 동화를 해왔던 그 힘이, 그게 진나라의 그 힘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고조선은 멸망하고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삼국시대라고 하는 말이 황당무계한 용어예요. BC 1세기에서 668년까지 700여 년이 삼국시대라고 우리 책에 쓰여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존재한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습니다. 그 앞에 600년은 삼국시대가 아니었어요. AD 300년 될 때까지는 저 위에 부여, 고구려, 백제가 내려오고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고 옆으로 동해, 옥저, 숙신 10개의 부족들, 거기에다가 가야가 일어나고 신라가 등장을 하면서 10개의 부족들이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제 우리도 힘을 합쳐서 키워야지 중국과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확장을 해요. 요즘 기업으로 얘기하면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삼국과 가야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왜가 있었어요. 그 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놈 일본이 아니고 굉장히 친선적인 관계 속에서
외와 백제, 외와 가야, 고구려의 담징이 가서 범용사 벽화 그려주잖아요. 신라에서 광룡사에다가 불상 보내주죠. 광룡사를 이렇게 하다시라고 하는 게 신라 사람이죠.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나죠. 금강가야가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돼서 도망가면은 일본으로 가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어느 나라가 망했다 하면은 그 백성들은 그냥 그 지배받으면 고만이지만 지배층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보트피플이에요, 그들이. 그 도망가면은 세토네해로 도착해요. 해양술이 얼만큼 발달해서 글로 갔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규슈에 무령왕이 태어난 가까라시마라든지 세토네해 해안번에 보면 누가 버린 일 없는 신라면 껍질에 롯데 칠성 사이다 캔들이 거기 쫙 모여 있어요. 여기 해수욕장에서 버린 것들이 해류를 타고 가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뗏목을 해서 띄워놓으면 그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이 어우러졌다가 결론은 삼국과 가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를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프로토라는 개념으로 원삼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 철기 시대인데 이미 그때는 철기 시대예요. 삼국 시대, 삼국 초기, 삼국 시대 초기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삼국 시대가 아닌데 무슨 삼국을 앞에 또 붙입니까? 그러니까 원삼국 시대라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제일 합당한데, 그 원삼국 시대에 여기 광주 신탕종 유적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는 남쪽 지방에 퍼져 있는데, 신창동에서는 상징적인 유물이 안 나왔지만 원삼국 시대의 낙동강변에 있는 상징적인 유물은 오리영 토기와 촛불 손잡이 단지입니다. 이 오리영 토기에는 청동오리 모양에다 닭의 벼슬을 했어요. 모든 샤만의 전통은 태양을 숭배하는데, 때만 되면 날아왔다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동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소떼를 본 것도 그런 거에 하나였죠. 그런데 거기다 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벼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퇴죽 그릇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기에 올리는 건데, 앞에 본 빗살무늬 토기하고는 질이 다르죠. 우선 와질 토기잖아요. 가마 속에서 구워낸 거예요. 철기 시대니까 용광로가 있었던 겁니다. 가마로. 그리고 멋있죠. 과연 제기다운 엄숙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80년대 들어가서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 상당한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이 도판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초면인 분이 많을 거야. 근데 80년대 들어가니까 낙동강변이라고 얘기할 창원에서 마산, 울산, 경산 이런 데에서 공사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00평 이상을 운영하려면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문화재 조사가 끝나야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신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군일에 신고한 게 단 한 건이 없어요.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봤다 하면은 밤사이에 불도저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거 들켰다가는 공사 중단하는데 그 경비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그따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저거를 빼서 팔아먹는 도둑은 또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도둑놈이 애국자예요. 문화재 살렸잖아요. 저거마저 밀어버렸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저거를 빼서 팔아먹는 사람이 박물관에 가져오면 박물관에서 생전에 보지 못했던 거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퇴짜 놓기 그러니까. 근데 또 멋있게 생기니까 에이 속눈 시키고 사자 해갖고 또 싸게 산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1983년 경산 임당동 고분을 발굴하는데 거기에서 이 오리영토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학계에서 보고가 되니까 그때 가서 사실 우리 박물관도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도 있습니다 해서 전국에 100마리의 오리가 지금 딱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KTX 타고 경주역에 내리면은 1층에 경주역 신 건물을 지면서 발굴해서 나온 유물들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만도 오리가 3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때가 이게 고대 국가로 가는 그 기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데서 기념비적이고 한국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조형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그런 상징성의 유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과 가야 시대로 가는데 이 삼국 가야 시대는 가야는 끝내 고대 국가로 못 갔는데 지난번에 가야 왕릉 7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고령 지산동 고분,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 함안 마리산 고분. 근데 1년 됐네요. 근데 제가 문화재청장 하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4년 동안 했으니까 여러 일을 하는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는 시작을 하면은 준비해서 결과는 한 10년 전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 됐을 적에 그 국민적 프라이드, 역사적 프라이드와 관광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봤더니 유네스코 유산에 연속유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연속유산이란 지역은 떨어져 있어도 통일된 성격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유물로 평가한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 왕릉 42개예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조선 왕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유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가 뭐 고궁은 별도고 전국에 있는 산사 8군데 근데 7군데 우리 화엄사가 떨어졌죠. 화엄사가 당당한 데 떨어진 이유가 그 안에 호텔이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보존 의지에서 그 보존 실태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 7개가 됐어요. 전국에 있는 서원 8개가 된 것도 그겁니다. 가야고분도 육가야에다가 남원 지역에 있는 거 다 해서 연속유산으로 같이 됐어요. 갯벌, 우리 갯벌이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참 그 행정하면은 중앙정부 행정하려면은 지역 안배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갯벌로 지정된 거에 90%가 신안군에 있어요. 그랬는데 전라북도에도 조금 있어야 되고 충청남도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나는 문과 나왔는데 그 갯벌 조사하면서 갯벌은 무조건 지구상의 서해안에만 생깁니다. 동해안에는 갯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돼서 갯섬 조직이 생기는 게 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 가봐요. 갯벌이 있나? 강릉, 경포, 낙산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갯벌이 없잖아요. 저 발에만 있는데 서해가 조금 생기는데 그것뿐이 없죠. 그거를 우리는 너무 흔해가지고 갯벌이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야 고분들은 가야는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가야 토기의 전통이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가야 고분에서 나오는 토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 토기가 또 멋있어요. 이 기대나 이런 거에
아주 제기로서의 상징성도 있는데 컵이 손잡이 있는 컵이 엄청 다양합니다. 1600년 전에 저렇게 손잡이 잔을 만드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멋쟁이 컵은 뭐 생각하면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시는 머그잔 같은 거가 1600년 전에 나오는지 아주 세련된 모던한 거가 나오잖아요. 결국 가야는 고대 국가로 가지 못했는데 그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 세계사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최고 가는 건 영국의 케네스 클라크가 12부작으로 만든 시빌라이제이션입니다. BBC에서 만들어 우리 EBS에서도 방영됐어요. 거기서 케네스 클라크가 그랬어요.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 첫째는 영토의 확장. 우선 그만한 나라가 될 만한 크기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율령 체제의 확립. 율은 법률이고 령은 행정 조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신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띄어야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샤만의 전통으로 살 적에는 그걸로 됐지만은 그 넓은 땅덩이에 있는 사람의 국민 총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달된 종교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민 총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자기 샤만의 전통을 버리고 유럽은 기독교, 동양은 불교로서 고대 중세 국가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문제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케네스 클라크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책이 있었냐?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나라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야의 불교 유적은 단 한 건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가야의 불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록한 건 허황우 전설인데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그건 아닙니다. 가야 불교 유적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가야 불교 유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는 그 연구소인데 아마 끝내 못 찾을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지산동 고분에 22명의 순장을 했는데 그 순장을 한 거 그거 자체가 고대 국가로 못 간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통치자가 죽었다고 22명을 죽이는 생매장을 해놓은 게 어떻게 고대 국가로 갑니까? 그 정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고대 국가는 되지 않습니다. 신라가 비로소 왕국가는 지중왕의 삼국사기에 나온 게 이제부터 순장을 금하라 하는 거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신라왕릉에서 누가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경주에 가면 신라의 왕릉이 시내에 가득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라 다운타운에 있는 황남동에서부터 중앙동, 노동동, 노서동 이 일대에 이 봉분이 있는 고분이 1922년에 센 것이 155개입니다. 근데 이 155개의 고분은 큰 거건 작은 거건 그전에는 뭐 수백 개가 있었다 무너져 가지고서 이렇게 평지가 됐는데 이 일대가 다 간략히 얘기해서 350년에서 500년 사이 150년 동안 신라 역사상 마립간 시절의 경주 김씨의 묘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립간이 지증 마립간이 경주 시내를 떠나서 형산강 너머에 가서 지증왕 무덤을 만든 이후 그 아들 법흥왕, 그 손자 진흥왕, 그 진흥왕의 아들 진평왕, 진평왕의 딸 선덕여왕 전부 경주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시내로
경주 김씨의 들어온 적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150년 동안의 경주 김씨 묘역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신라는 박석김 3씨가 다스렸다고 배웠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BC 50년 무렵에 건국했다고 하는데 350년 될 때까지면은 400년 아니겠어요? 그 400년 동안에 김씨가 17대예요. 뇌물마리간이 17대 16대까지 올 때까지 김씨가 왕이 된 거는 미추왕 하나뿐이 없어요. 박씨 석씨가 해먹었어요. 그랬다가 미추왕이 한 번 하고 뇌물마리간이 잡은 다음에는 경순왕 때까지 경주 김씨 세습왕조입니다. 마지막에 박씨 3명이 하는데 그때는 왕만 되면은 죽이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씨 셋 다 왕을 5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석김이 다스린 건 맞는데 처음에는 박씨 석씨가 하다가 김씨 세습 왕조로 갔다라고 하는 거가 정확한 해석이고, 그때의 마리간 시절에 경주 김씨가 이와 같은 적성목곽분이라는 독특한 묘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라의 김씨가 흉노적의 후예다 하는 얘기까지 별도의 그 장례 풍습을 갖고 있었다 하는 갖가지 추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아직까지 나지 않았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서 1921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가 금관총이라고 불려진 이 논으로 이 주막이에요. 이 여관이죠. 이 집이 박 씨가 하는 여관인데 이거 유식한 거 말고 무식한 거 없나 이렇게 전만 탁 나가는 거. 원시인에게 텔레비전 준 것 같아. 꼭 이 주막에서 여기 증축공사 하다가 여기에서 구슬이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했더니 금관, 금목걸이, 금허리띠, 금팔찌 12개, 금신발, 금만 7.5kg이 나오고 유물이 만점이 나왔어요. 황금의 나라의 발견이었죠.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3년에 금룡총에서 금관이 나오고 26년에 서봉총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투탕카멘이 1923년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21년에 금관총 발견된 게 세계적인 고고학계의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세계에 자랑한 거는 한국의 문화가 자랑된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잖아요. 일본이 자기네 고고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를 과시하는 도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20년대에 만든 금관총 도록이 그렇게 호화 도록이 된 거예요. 자기네도 고고학 뛰어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금관이 왕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답이 안 나와요. 실제로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왔는데 팩트만 얘기하면은 왕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금룡총은 8살 먹은 애 무덤이었어요. 서봉총은 여자 무덤이었어요. 마리간 중에 여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금관이 나오는 형태가 박물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만은 출토될 때 보면은 나뭇가지로 되어 있고 사슴뿔 같은 그 관식이 이 위에 이렇게 모여져 있고 관태가 있잖아요. 이 관태가 저게 모자라면 이마에 있어야 되잖아요. 발굴될 땐 턱 밑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신을 염한 얼굴을 이렇게 감싼 그 형태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설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팩트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우리나라 해방되고 우리가 발굴 조사했는데 뭐가 그
호우총하고 은방울에 나온 은령총이고 근관은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1971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경주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6월인가 포항제철에 화입식에 갔다가 경주에 사람 온 걸 보고 여기를 역사관광문화단지로 개발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보문호수를 만들어서 특급 호텔 단지를 만들고 불국사 복원하고 석굴암 올라가는 길 만들고 경주 박물관고 무덤 하나를 발굴해서 근관이 나오면 거기에 고분 박물관을 짓는다 하는 경주 역사문화관광지구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그때 들어간 예산이 450억 원이었어요. 70년대. 이제 물가로 어떻게 따지던 그거예요. 이게 경주 종합 역사 개발 계획을 하는 데는 1,500억에서 2,500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IPRD 차관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차관 얻는데 귀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진행하는데 무덤 하나를 발굴해야 되는데 무덤을 판다고 근관이 나온 데는 보장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무너진 고분을 발견해 갖고 여기서 근관청, 금령청, 서봉청이 나왔지 이 오리지널 고분을 판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근관이 나온 데면 이 황남대총이 길이가 120m, 폭이 80m, 높이가 24m예요. 쌍분이에요. 부부 합정묘죠.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발굴하기로 하는데 그거는 임상실험도 안 해보고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이것을 발굴하기 전에 요 앞에 있는 155호분 조그만 거를 시험 발굴해서 임상실험 하듯이 얼마큼 들어가면 자갈 나오고 얼마큼 들어가면 관이 나오고 그 경험으로 이거를 하자. 그래서 시험 발굴을 1년 먼저 했어요. 근데 유물의 팔자가 있지. 거기서 근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황남대총도 발굴하는데 이게 발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발굴하면 큰일 나. 저 어느 세월에 저걸 다 팝니까? 장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이 자갈들을 트럭으로 7,800대분이었어요. 그거 다 옮겼다가 복원할 때 또 다 갖다 실어다가 놨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분, 북분이 있는데 북분에서 여자 무덤이었어요. 거기서 엄청 아름다운 근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또 그 지시했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남쪽에서 남분에서는 여자 무덤에서 근관 나왔으니까 남분도 당연히 근관이 나올 거예요. 해서 그 직전에 오시라고 했는데 남자 무덤에서는 금동관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관은 아니야. 그리고 왜 여성지위가 그렇게 높았는가? 아직도 해결 안 되는데 재관이 아니었을까 하는 뭐 얘기도 있지만 아직 누구도 정확하게 답은 못해요. 어쨌든 황남대총에서 3만 8천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증왕이 이제 순장을 금하고 그리고 서라벌이라고 하는 것을 신라사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는데 이제는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하고 마리깐 칭호를 없애고 왕이라고 부른다. 국제 수준으로 칭호를 바꾼다. 그게 503년 AD 503년에 나온 일이에요. 그러면서 왜 신라라고 하는가? 덕업 신라 망나사방.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으로 망라된다의 준말로 신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문화유산 답사기나 이런 거를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신라의 말뜻이 뭔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덕업, 일신, 망라, 사방, 거기서 신라라고 한다. 그리고선 신라는 이제는 마침내 고대 국가로 가게 됩니다. 고구려는 평양에 이제 나중에 내려오지만 그 전에 환인에 40년 있다가 지반, 길림성에서 본격적으로 압록강 바로 북쪽 지반에서 펼쳐지는데, 지반의 환도산성에 올라가서 통구 들판을 내려보면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 1만 3천 기가 퍼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인간의 장례 풍습처럼 보수적인 게 없는데, 저런 적석총으로 돼 있던 무덤에 350년 무렵 되니까 벽화고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벽화고문은 왕능이 아니고 귀족의 능인 것이 확실합니다. 95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덕흥리 고분하고 안악사모는 동수무덤, 유주자사, 진해무덤, 모두루 무덤 3개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언제 만든지. 그게 미술사적 양식으로 보면 처음 100년 동안은 초상화를 중심으로 한 개인 무덤이었습니다. 그래 개인의 삶을 이렇게 해놔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초상화는 퇴화하고 생활도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수렵도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화죠. 중국 미술사는 무조건 마이클 설리반이 쓴 중국 미술사를 읽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감명한 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50년이 넘었지만은. 그 설리반이 중국 회화사 미술사를 쓰면서 이게 450년에서 500년 무렵이니까 5세기, 6세기에 불교 미술 말고 이런 주제의 그림이 중국에 없어서 이웃나라 고구려의 이 벽화를 가지고 이웃나라가 이렇게 발달했으니 중국도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전거로 들립니다. 저 자세히 보면은 이 뒤돌아보면서 활 쏘는 모습도 멋있지만은 여기 호랑이가 무서워서 어머 하고 가는 표정이 보이죠. 그런 캐리커처에 나올 것 같은 만화 같은 그런 거지만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추상도에. 근데 이 문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유머 감각을 보였다고 하는 거는 대가의 특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강의하다가 한번 웃겼다면은 그 사람 실력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죽음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씩씩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것만 그려갖고는 실감이 들라니까 유머 감각이 어저께 과음해서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져서 마지못해 오는 고구려 청년 하나를 이 뒤에다가 그려놔요. 이게 사냥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잖아. 이런 여유 있는 문화를 갖고 있었던 때의 문화는 다른 거죠. 장수왕 때입니다. 이때가. 장수왕이 75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강소대묘 사신 무덤으로 영혼의 세계를 탁 해서 고구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영혼의 공간으로 발전하다가 여기서 막을 내려요. 백제의 여러 유물 중에서 사리함이 21세기에 쏟아져 나오는데 익산 미륵사에서 이 뒤에 콘크리트를 해체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1층 여기에서 사리함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리함이 나왔어요.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입니다. 왜냐하면 사리함은 절대자의 분신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07년에는 백마강 건너 왕흥사에서 터를 하다 보니까 금운동 1세트가 여기에 위도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576년에 사리함을 묻고 왕흥사를 지었다라는 명문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통형, 항아리형, 열매형인데 꼭지로 딱 보면은 세트가 맞다 하는 거가 보여지죠.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 석탑에서는 이런 금박스가 나왔는데 이 박스에서 이 박스에서 사리병 나오고 염주하고 금강경이 5,500자래요. 쓴 금강경 판이 나왔는데 아마 세계 사리함 콘테스트 경연대회가 있다면 그랑프리를 받은 건 왕궁리 것 같아요. 이게 60년대 발견되면서 그때는 백제공예가 얼만큼 뛰어난지 몰라서 통일신라 시대에 수리하면서 넣었을 거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사리함 박스가 미륵사 거하고 똑같아서 백제 걸로 됐는데 그 디테일이 이 금강경 판이 완전히 붓글씨의 리듬을 느낄 수 있게까지 했죠. 이 문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백제의 아름다움이 유물로 알려진 거는 최근 30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제금동 대학로예요. 사람들이 백제 하면은 공주 부여가 백제의 수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여에서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 안내할 적이면은 광주 사람도 많이 와요. 저 순천 여수 사람도 지난번에 왔는데 전부 다 나 따라서 복창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한성백제 500년, 웅진백제 70년, 사비백제 130년. 한성백제가 500년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뒤에 200년이 공주 70년에 부여 130년 있었던 거죠. 여기 부여에 능살리에 고분 7개가 있는 중에 하나가 벽화가 있어 이게 왕릉이라고 위덕왕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주차장이 마땅치가 않아서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절터였어요. 능사지, 능을 지키는 원당 사찰이었죠. 이 능사가 남북 일직선상으로 되는데 한쪽에 보니까 아틀리에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는 공예하다가 파편된 금속 조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아틀리에 구역이에요. 거기에 땅을 파니까 이와 같은 뚜껑이 벗겨진 금동 향로가 있었던 거예요. 내용즉슨 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묻어두고 갔는데 절은 불타고 묻어둔 사람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논밭이 돼서 농사 짓다가 1500년 만에 주차장 짓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형태가 된 게 백제금동 대학로입니다. 용트름을 해가지고 연꽃봉우리를 입에 물고 네 겹의 산 위에는 오인의 악사가 있고 마지막에 봉황이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이 봉우리마다 조각을 했는데 작년에 발견 30주년 기념으로 엑스레이 촬영하고 모든 거를 다 해봤더니 투시해가지고 조사하니까 83개의 문양이 있어요. 호랑이, 코끼리, 스님, 절, 뭐 나무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향로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뚜껑에 이와 같이 구멍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을 피우면 산봉우리 뒤로 연기가 연기가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피워봤어요. 이게 최종 형태가 되는 거죠. 백제의 공예가 뛰어난 건 공예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저런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에서부터 모든 게. 그래서 백제는 장인이 존중된 나라이기 때문에 공예가 발달했어요. 무령왕비 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는 공예가 이름도 써 있고 은 메꾸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있어요. 다리라는 공예가를 이름을 여기서 알게 돼요. 선덕여왕이 아비지를 초청해서 황룡사를 만들죠. 통일된 다음에 아사달 부여 사람이 가가지고 무영탑을 만들죠. 일본은 596년에 아스카데라에 처음으로 기와집이 생겨요. 백제 와박사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네 마디를 쓰면서 8글자를 더 쓴 것이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미예요. 이게 하나의 미를 이렇게 개념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 미의 성격이 완전했을 때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루어진 개념은 다른 유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부여박물관에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느끼는 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 1100년을 통과하는 미학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다라고 빈켈만이 말해가지고 보존이 됐는데,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번잡스럽거나 시끄러운 게 아니라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는 개념을 알고 아테네를 간 사람하고 기장 간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적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이 얘기를 워딩만 다르지 똑같이 하게 됩니다. 궁궐은 화려해야 된다. 나라 안팎으로 권위를 세우는데 그게 누추해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정년 퇴임했을 테니까 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내가 6, 7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게으르고 뭐 직무유기했다고 안 할 텐데, 그래도 하는 이유는 강의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기운이 축 빠지는데,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막 기운이 나. 그 전도사는 안 믿는 사람도 믿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믿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갈 적에 뭔가 한마디만 가슴에 남은 게 하나가 있어야지 그게 오래 가는데, 그게 바이블이 좋아야 되는데 바이블이 없어.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건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리고 저게 어디 미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생에 관한 얘기잖아요. 엊그저께 한 공예가가 나한테 팜플렛 보냈는데, 내 공예의 이상은 화이불치로서 하고 착 자기 미학을 전개하더라고요. 근데 미술가만 쓴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 미장원, 미카사라는 미장원이 있는데, 이 집 여자가 여기다 뭘 많이 써붙여요. 엊그저께는 저기 가니까 속눈썹 폄 25% 써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미불로 화이불치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민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고전 문화가 생기는데, 우리 뭐 질문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30분까지 내가 계속 갑시다. 그래야 호남 얘기가 나.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와, 호남 얘기가. 백제의 그 불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 학생들이 미스 백제라고 부르는 백제 시대 불상이에요. 나도 좀 보면서 하죠. 자매예요. 이게 지금 일본 사람이 갖고 있어.
돈을 너무 달라고 그래서 못 사. 저거는 규합리에서 나온 거죠. 삼국시대 불상은 전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절대자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서 자비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삼국시대 불상은 좌상보다 입상이 많습니다. 그거는 같은 평에서 맞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높은 대자 위에 올라앉아서 위를 내려보는 석고랑 같이 오는 건 통일신라 가서 얘기고, 그 전에 있는 불상들은 우리하고 같은 지평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소를 줘요. 그건 절대자가 갖고 있는 친절성이죠. 내가 영남대 교수하고 영남대 제자도 지금 여기, 오늘 내가 여기 온다고 왔는데, 이쪽 호남 사람들은 TK의 아주 직설적인 정서는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다 가는데,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썼더니, 이제 친절성에 의해서 미소가 있고 이거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믿으라고 꼬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 진실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 믿은 다음에는 이제 무릎 꿇으라는 거지. 그 중에 불가사의한 이 반가사유상 두 분 중에 국보 83호,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백제 광룡사의 목조 반가사유상이죠. 저 불상은 도래인, 바다를 건너간 사람의 작품이라 해가지고 도래 양식, 도라이 요식이라고 그래요. 해외 양식이란 뜻이지, 일본 입장에서. 해외에서 온. 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생각한 만큼 본다고 하는 것을 샘플을 여기서 하는 게, 저게 교토대학 생물과 한 학생이 광룡사 수희 아저씨한테, 아저씨 청소하다가 나무 부스러기 나오면 날 주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냐 했더니 연구할 게 있다고 해서 이쑤시개의 4분의 1만큼을 줬더니 가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 목조 반가사유상은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해요. 일본에 소나무 있죠. 당시 일본의 모든 목조 불상은 농나무예요. 저것만이 소나무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줬는지 가서 거기 소나무를 만든지 몰라도, 일본은 저거를 도래 양식의 제일 오래된 일본 조각의 국보 1호로 그렇게 지칭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난 게 8월 달인데 45년, 그해 11월 달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가 일본을 방문했다가 저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 쓴 글이 일본 패전의 피안에 남긴 것이라는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는 오랫동안 철학을 연구하면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그분은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상 속에서도 보고 중세의 이콘에서도 보고 여러 나라의 신상들을 봤는데, 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신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지,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된 절대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나는 오늘 그동안 내가 그려왔던 절대자의 모습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요. 그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왔으니까 그런 명문장을 남기는데, 우리 삼국시대 통일 이전 불상에서는 이 금동 반가사유상 두 분 있는 그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게 없었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석굴암, 아마 우리 한반도 문화유산 중에 최고는 석굴암입니다. 조각과 미술과 건축, 구조,
이 석굴암이 거기에 있는 일제시대 때 해체를 했잖아요. 수리해 준다고. 그래 놓고 이거를 다시 조립할 실력이 없으니까 콘크리트로 돔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낫장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결로 현상이 지금도 계속 나요. 석굴암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에 15명의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해체된 것을 15개를 이으면은 연꽃처럼 꽃잎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얼만큼으로 깎으면은 이어 붙였을 때 원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 물리학과 남천우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석굴암 본당의 원호를 내접하는 육각형으로 나누어 한 변은 입구로 삼고 나머지 15등분으로 나눈 것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 신라인들은 정 12면체에 대한 정현의 법칙, 즉 쌓인 구도의 값을 정확히 그어낼 수 있었던 기하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1m를 쟀는데 1mm의 오차도 없는 건 1000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미술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책에 보면은 별 재미있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석굴암만 3부작으로 썼잖아요. 내가 만드는 과정, 망가지는 과정, 석굴암의 미학과 건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신라가 통일되면서 경주 남산은 불국토로 부처님이 글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지금 재림하는 거 기다리듯이. 그래서 많게는 200개, 최소한도 100개의 절터가 있어요. 경주 남산에. 이 칠부람에 있는 거고. 그런 중에 내가 문화재청장 할 때 열암곡이라는 곳에 광배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부처성인데 광배 조각을 찾으러 연구원들이 갔는데 여기 이상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의 밑으로 손을 넣으니까 여기에 손에 조각이 닿는 거예요. 이런 불상이 엎어졌어요. 높이 5m 되는 입상이 5m 되는 입상이 지진에 떨어졌어요. 그 이제 그때 방송에도 다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가 참 인류국가로 가면서 인류국가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 문화적으로 보가. 그 다음날 르몽드 신문에는 코리아 경주에서 불상이 발견됐다가 일면 톱이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은 5cm의 기적이었다. 5cm 차이로 코가 안 깨졌대. 지금 문화재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세우냐 하는데 2026년 엑스포 그때의 그 기념 사업으로 저걸 세운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에게는 장비가 들어갈 길이 없어져요. 그리고 헬기가 하려고 그러면 나무를 또 다 베어야 돼.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에 다 했어요. 그래서 26년, 2년 후에 저거 세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 통일신라 최고의 명작은 에밀레종. 이 에밀레종은 19.2톤에 돼가지고 여러 문화유산 답사기 보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써 있는 1037자의 무역면에서 총리, 장관 8명 말고 주종 대박사뿐만 아니라 차박사 3명까지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문장이 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종을 만드는가? 성덕대왕의 업을 기리기 위해서 가르침, 알림의 뜻으로 종을 만드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르치무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하나니 부처님께서는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을 달라 진리의 원음을 듣게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이 장중하면서도 맑은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 절대자가 갖고 있는 권위와 포용을 우리가 다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들었다 합니다. 정신, 그 기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예술에 나타나고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이제 호람 얘기하려고 그러네 내가. 삼국사기 본기 맨 마지막에 김부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시조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운 뒤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의 역사를 3대로 나누어 말하면서 BC 57년 개국부터 진덕여왕 때를 상대 신라, 태종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 신라, 선덕왕에서 경순왕 때까지 하대 신라라고 했다. 상대 신라는 통일 이전 고신라고, 중대 신라는 중앙 귀족의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석탑과 금동불이 발달하던 시절이었는데, 하대 신라는 지방 호족을 문화 담당층으로 선종이 일어나고 승탑과 철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주 지역, 전남 지역이 한반도에서 문화의 한 주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때부터입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교종은 체계가 있어 그대로 가리키는 건데, 부처님 밑에 보살이 있고 보살 밑에 천왕이 있고 중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육두품이 있고 중생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어져요. 그런데 도의선사라는 사람이 중국 가서 선종을 배워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깨우치면 다 부처다. 부처는 자심즉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위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주에서 쫓겨나가지고 설악산에 가버려요. 내가 책에다 썼지. 불교 보안법이 있으면 그거 사형 선고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방공법이 없어가지고 설악산 가서 있었죠. 그 제자 염거화상이 선종을 퍼뜨리고, 염거화상의 제자가 보조 체증이 구산선문 제1가람 장흥 보림사를 창건한 거가 하대 신라의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장흥 보림사가 이게 구산선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태안사, 쌍봉사, 보림사, 저 남원 실상사까지, 전라도, 사실은 남원도 본래는 남원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구산선문에서 4개가 전라남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부처님 관상 보는 법을 보여드려야겠는데, 원만한 불상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석굴암 불상도 원만한 절대상이죠. 하대신라로 오니까 저렇게 개성적인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호족의 얼굴 같은 거예요. 능력 있는 자, 깨우친 자가 부처다라고 하는 거는 능력 있는 자가 왕일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문화가 일어날 수 있었죠. 결국 그 지방 문화의 하나인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죠. 그 불상이 부불상 아닌 거가 원만한 불상, 서산 보원사터 나온 거, 광주 충국리에서 나온 거, 저거는 호족의 얼굴이죠. 개성적이잖아요. 보림사에 있는 철불이 철원 도피사에 있는 철불하고 같은 비로자나 불상인데, 이제 철불이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문화가 이렇게 확 바뀌어요. 경주 남산의 석불 문화가 지방 선종 사찰의 철불로, 그리고 보림사에 가면은 탑은 매너리즘에 빠졌어도 이와 같이 승탑과 부도
탑비가 딱 있어서 이 탑에 이 절의 유래와 개창조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대 신라는 9세기 중엽 830년에서 870년 사이에 한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승탑, 옛날에 부도라고 그랬죠. 승탑이 전부 전라남도에서 만들어져요. 쌍봉사에 있는 철강국사 부도, 이거는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돌을 다뤘어요. 근데 참 유감인 게 가서 보면은 돌 거북이하고 용머리 지붕돌만 있고 비석들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불교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저거의 문화적 가치를 다 잊어버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거 임자도 없고 절이 없으니까 비석 갖다가 맷돌 만드는데 빨래판으로 사용했던 거야. 그때가 저 경주에 이계 홍양호가 갔더니 무장사에 있는 비는 그 아랫 사람들이 콩 가는 맷돌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고 알았대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울퉁불퉁하니까 쓸모가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그게 우리는 조각 작품이야. 쌍봉사, 영곡사부도, 그리고 저거는 저 여주에 있는 고달사 부도 승탑인데 승탑의 시대로 가버립니다. 팔각당 승탑의 시대. 이게 실상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영곡사의 북부도 동부도 서부도 참 정말 멋있죠. 태안사에 있는 해철 스님의 부도는 아주 정숙한 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주 불회사다. 단풍은 정읍 내장사가 유명하지만 실록은 불회사가 최고예요. 옛날에는 전국에서 사법고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절이 이 불회사였어.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돼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없게 돼버렸네. 이 불회사에는 고려시대 때 말기에 돼서 이런 불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선비의 모습으로 다가가요. 조용한 선비의 모습으로 가. 이제 시대상이. 불회사 입구에 있는 석장승 둘, 1750년 무렵에 만들었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상으로 가잖아요. 이게 민속예술에서의 최고의 꽃은 이 불회사의 석장승입니다. 운봉에 있는 석장상, 아영에 있는 거는 조 맞아서 일그러진 상이에요. 남원에서 흥부가 아영면 사람이냐 운봉면 사람이냐에 대논쟁이 있었어요. 두 면이 서로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아영면 편을 드는 학자가 있고 운봉면 학자가 있어서 맞짱 토론을 한번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 그거 좌장되는 분이 굉장히 슬기로웠어요. 흥부가 본래 운봉면에서 놀부하고 같이 살다가 놀부한테 딱이 맞고 아영면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둘 다 흥부 마을을 해도 된다. 그렇게 참 솔로몬의 판결을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은 흥부 주유소, 흥부 주차장, 흥부 세탁소 다 흥부잖아요, 거기가. 그것이 이 남도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는 그 장승의 문화에서 민속의 문화가 엄청난 자산으로 될 수 있고, 그중 하이라이트가 운주사죠. 운주사가 천불천탑동이고 저게 다 만들어지면은 수도가 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혁명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수도가 왜 일로 와요? 근데 이제 전설은 마지막 불상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동어반복적인 민중적인 천분을 다 해서 마지막 분 이거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닭이 울어가지고 못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와불이 아니고 미기리불 내지 불기리불이지, 그렇죠?
본래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거 떠가지고 이렇게 세우려다가. 이게 민중불교로서 갖고 있는 에너지, 그게 우리 남도 쪽에서 있는 그 문화유산에서 고인돌의 문화가 갖고 있는 거하고 구산선문이 갖고 있는 사찰의 의미하고 승탑이 보여주고 있는 거, 그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고 남도에 와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산과 강과 들이 어우러지는 남도의 아름다운 절집의 맛. 그러니까 88고속도로의 긍정적 의미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절맛을 알게 됐던 거예요. 가서 봐요. 기와장에 시주 쓴 사람 다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 몇 장 없어. 가서 내가 맨날 조사하는데. 내가 문화유산 답사기 쓴 지 30년이 됐고, 이게 이제 앞으로 2, 3년 더 쓰면 끝이 나는데, 친구 중에 신학철이라는 화가가 금년 12월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연다고 그래요. 그분이 저보고 문화유산 답사기 30년 쓴 기념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운유사 와부를 뒤집어 타고 신밧드의 항해로 지금 날아가는. 내 얼굴에요. 모자 쓰고, 그리고 뒤에는 가문사탑에 자존심을 싣고. 그래 이제 국내 떠나서 해외 답사기 가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작가의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와부를 뒤집어 타고 간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아무튼 제가 문화유산 답사기 끝나기 전에 강진 해남 쓰듯이 장흥, 화순, 나주까지는 써야지. 그러지 않고는 나중에는 이 동네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체력이 있을 적에 하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어저께 책이 하나 나온 거는 산문들 그동안 30년 동안 쓴 걸 모아서 산문집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잡문집이다. 유홍준 잡문집. 내용은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라고 그랬어요. 문화유산 답사가 아니고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좀 예약하면은 내일 아침까지 오니까 다 예약을 해서 보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